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 이후 한국 지역 난방공사가 20년이 넘은 전국의 노후 온수관을 전수 점검한 결과를 JTBC가 입수했습니다. 이상 징후가 나타난 곳이 전국적으로 203곳에 달했고 긴급 조사가 필요한 지역도 16곳이나 됐습니다. 서울에서도 목동 아파트에서 온수관이 터졌습니다. 33년 된 낡은 온수관에서 사고가 났는데 난방과 온수가 끊겨 주민들이 17시간 동안 추위에 떨었습니다. KTX 강릉선 탈선 사고의 원인으로 선로 전환기 연결 오류가 지목된 가운데 경부선에서도 같은 문제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등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다른 노선에도 문제가 확인된 만큼 점검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지상 15층짜리 오피스텔이 붕괴 위험 진단을 받아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내부의 기둥에서 균열을 발견했는데 구청은 오늘 자정까지 입주자들을 모두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남북이 9.19 군사 합의에 따라 최근 철수와 파괴 작업을 마친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GP 11곳에 대한 검증을 오늘 실시했습니다. 남북의 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 GP를 함께 방문해 점검한 건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을 잇따라 소환하는 가운데 장 씨의 동료 배우 윤모 씨가 JTBC와의 전화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39년 전 오늘 12.12 군사 반란에 가담했던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대장 조홍이 남긴 머릿돌이 아직도 국방부 내 건물에 남아있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 씨는 1995년 해외로 도주한 뒤에도 매달 수백만 원씩 연금을 받으면서 23년째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 영양군의 한 마을 입구입니다. 이쪽에는 풍력발전소 건설을 찬성, 반대편에는 반대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붙었습니다. 풍력발전소가 주민생활 근거리에 들어서면서 갈등을 빚는 곳은 이곳뿐만 아닙니다.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펄펄 끓는 물이 도로 위로 솟구쳐 나오면서 사망자까지 발생했던 경기도의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는 눈에 안 보이는 우리의 발밑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사고가 나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전국의 노후 온수관을 전수조사하겠다고 했죠. 일주일 만에 나온 그 조사 결과를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2, 제3의 백석역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년이 넘은 전국의 노후 온수관 203군데에서 지면 온도가 다른 곳보다 높은 이상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특히 온도차가 10도 이상 나서 긴급하게 조치에 나선 지역도 16군데나 됐습니다. 서울 강남을 포함해서 경기도 고양, 분당 같은 일기 신도시는 물론이고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인 수원과 대구에서도 발견됐습니다. 먼저 전수조사 결과를 박준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설치된 온수관 가운데 20년 이상 된 낡은 배관은 686km에 달합니다. 전체 온수관 중 32% 정도인데 한국 지역 난방공사의 전수조사 결과 203곳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평균 3.3km꼴로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상 징후는 온수관이 붙인 도로의 지표면 온도를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했을 때 평균 온도보다 3도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온수관에서 물이나 수증기가 새고 있을 가능성 등이 있는 겁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평균보다 지표면 온도가 10도 이상 높은 곳은 16군데로 확인됐습니다. 상당수는 고양시나 분당, 강남 등 수도권 지역입니다. 이제 고양시에서 온수관 파열 사고 일어난 것처럼 안전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거죠. 점검, 진단, 보수 이 전 과정에 대해서 체계와 매뉴얼을 새롭게 세울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봐요. 난방공사는 16개 지역에 대해 즉각 땅을 파내는 정밀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이상 징후가 나타난 203곳에 대해선 내년 1월까지 추가로 정밀 진단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입수한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 686km 가운데 203군데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 역시 가장 이제 관심이 가는 것이 그 지역이 어디냐 하는 것인데요. 취재된 내용을 좀 전해주실까요? 네, 아직 전체 지역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이 큰 만큼 어느 지역인지 공개하라는 요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일단은 온수관이 묻힌 지역의 땅 온도가 다른 곳보다 10도 이상 높은 16곳 중에서 일부 지역을 우선 확인됐습니다. 예. 지도를 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잠원동 등 강남권도 포함이 돼 있고요. 아파트 주변 인도와 도로, 또 녹지 등에 온수관이 묻힌 걸로 파악됩니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 대화동, 그리고 분당구 순회동에 아파트와 근린공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백성역 사고가 난 뒤 일기 신도시 온수관이 낡아서 위험하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상 징후가 나온 겁니다. 예. 또 수원 영통역 인근이 포함이 됐고 수도권 밖에서는 대구의 용산동 등도 포함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구가 밀집되거나 이동 인구가 많은 곳, 그래서 더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바로 보수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다른 지역보다 이 지표면 온도가 10도 이상이 높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이 16곳에 대해서는 즉시 땅을 파는 그런 정밀 검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이 중 3곳에 대해서는 일단 땅을 파내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11곳에서는 땅을 파기 위한 작업을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 나머지 2곳은 복구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미 복구를 마친 것도 있긴 있군요. 그 2군데는. 그래서 실제로 땅을 파서 봤더니 상태가 어떻다고 합니까? 네, 먼저 고양시 대화동의 경우에는 땅 온도가 15도 정도 높은 지점이 있어서 굴착 작업을 해봤더니 실제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온수관 교체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는 온도가 12도 정도 높은 지점이 있었지만 파보니까 물이 새지는 않고 보온재가 손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다 위험 잠재 지역이었던 것은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조치에 들어가는 것이 온수관이 묻힌 땅의 온도가 10도 이상 높은 것인데 그 기준이 10도입니까? 그러면 사실은 9도 정도면 안 파봐도 됩니까? 아닙니다. 온수관 측은 일단 3도 이상의 차이가 나면은 이상 징후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이거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이라고 합니다. 10도의 경우에는 이번에 긴급 점검을 하면서 우선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임의로 설정한 수치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누수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뉴스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 특히 이제 자신이 사는 지역이라면 더 이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가 있는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을 취재하기 위해서 저희가 남방공사 측에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일선 부서에서는 이 지역을 공개할지 여부는 홍보팀과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또 저희가 홍보팀과 전화를 한 결과 아직 전수 결과를 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그럼 거기보다 먼저 지금 최수연 기자가 입수해서 보도해드린 건데 그러면 그쪽에서 홍보팀에서 받아가지고 공표를 할지 말지를 뭐 다른 변수가 있습니까? 바로 발표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예를 들면 뭐 주민 불안이 더 커질 것 같아서 못한다라든가 뭐 이런 이유도 얘기를 하던가요? 예, 이를테면 아직 긴급 점검을 통해서 정밀하게 점검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괜히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것도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좀 불안한 건 맞네요. 최수연 기자였습니다. 예, 백성령 온수관 사고 일주일 만에 이번엔 서울 목동에서 아파트 단지에 깔린 온수관이 터졌습니다. 33년 된 낡은 배관이 터져서 급하게 막았는데 곧바로 다른 곳에서 추가로 구멍이 났고 1,800여 가구가 밤새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목동 1단지 아파트였죠. 주민들 불안이 커지면서 서울시도 노후 온수관 실태를 긴급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연재환 기자입니다. 하얀 수증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전 8시 50분쯤 서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단지에서 온수관이 터졌습니다. 1차로 복구 작업을 한 뒤 온수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50m 떨어진 곳에서 또 배관이 터졌습니다. 흙더미 사이로 굵은 온수관이 다 드러났습니다.
지금은 온수관을 이 흙으로 덮는 마무리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 밤사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1,800여 가구는 17시간 동안 온수와 난방 공급이 끊기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옷 잔뜩 입고 잤어요. 추워서 떨고 잤죠. 수면 바지 입고 옷도 막 두세 벌씩 껴입고 자고 그랬어요. 물을 끓여가지고 차가운 물이랑 섞어서 씻고. 문제가 생긴 온수관은 33년 전 목동에 신시가지를 조성할 때 설치됐습니다. 관리를 맡은 서울에너지공사는 온수관이 보온재와 함께 부식되면서 파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에너지공사가 관리하는 온수관은 양천구를 비롯해 강서구와 노원구 세 곳에서 모두 416km 길이입니다. 이 중 55%가 20년 이상 된 낡은 배관입니다. 서울시는 이 지역에 깔린 온수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KTX 강릉선 탈선 사고는 선로 전환기 케이블을 엉뚱한 곳에 꽂아 놓으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시공부터 잘못됐는데 사고가 난 뒤에야 이를 알아차렸죠. 그런데 지난 7월에 발생한 KTX 경부선 열차 지연 사고 역시 같은 원인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저희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릉선만이 아니라 KTX 전 노선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지난 7월 29일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KTX와 SRT 89개 열차가 줄줄이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부선 평택 인근의 선로 전환기 신호장치에 문제가 생기면서입니다. JTBC가 입수한 당시 사고조사 보고서입니다. 코레일 측은 신호장애 원인으로 시공 불량을 들었습니다. 선로 전환기 신호를 전달하는 기존선이 손상돼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 예비선을 연결해둡니다. 하지만 예비선이 엉뚱한 곳에 연결돼 있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선 안에 지가 칼가박았어요. 그래서 애기를 돌렸는데 선이 반대에 꺾여있던 거예요. 점검하시겠다더라도 강릉 사고는 정리에는 방지했을 수도 있었다 판단이 좀 들어요.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전 구간을 다 모았던 거예요. KTX 강릉선 탈선 사고도 선로 전환기 회선이 엉뚱하게 연결돼 일어났습니다. 현재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은 강릉선 선로 전환기 236개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부실 시공과 허술한 관리가 강릉선만 문제가 아니란 사실이 드러난 만큼 조사 대상을 KTX 전 노선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대형 사무실이 밀집돼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복판에서 15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이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구청으로부터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짐을 빼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아람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통제되면서 건물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죠. 정확하게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은 지난 1991년에 준공된 지하 7층, 지상 15층짜리 오피스텔입니다.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건물 기둥을 중심으로 균열이 갔다는 신고를 받고 어제 저녁 긴급 안전 진단을 실시했고요. 위험 붕괴 수준인 2등급으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건물엔 오늘 오후 구청은 주민들에게 당장 오늘 밤 12시까지 나가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 건물엔 업무용 오피스텔 98실이 있는데요. 입주자들이 오후 내내 급한 짐부터 빼냈고 이 건물 1층에 있는 은행은 다른 영업점으로 임시로 영업장을 옮겼습니다. 예, 좀 상황이 굉장히 좀 급박한 그런 모양이 됐군요. 그런데 균열이 갔다는 기둥이라든가 내부 모습이 궁금한데 출입이 통제되기 전에 취재한 내용들이 있죠. 네, 저희 취재진이 입주자에게서 직접 받은 문제가 된 기둥 사진과 영상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달 30일, 그러니까 임시 조치를 하기 전에 촬영이 된 건데요. 건물 2층에 있는 기둥 이곳저곳에 균열이 심하게 가 있습니다. 또 오늘 저희 취재진이 출입 통제 전에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기둥 2개 중 1개에 균열이 생겼고 피복을 벗겨서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면서 철근들이 그대로 보이고 주변에 지지대들을 설치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예, 지금 뭐 육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둥에 굵은 균열이 생긴 것은 물론이고 연결되어 있는 바닥에도 금이 닿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 이게 왜 생겼는지 혹시 조사는 됐습니까? 네, 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일단 시공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비한 그래픽을 보시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설계도면에 따르면 기둥은 가로와 세로 90cm인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1층과 2층의 기둥은 실제로 원형으로 지어졌습니다. 강남구청 브리핑과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기둥에는 철근을 적게 쓰고 또 이를 감싸는 콘크리트는 상대적으로 많이 바른 상황에서 건물의 무게를 버티는 힘이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 준공된 지 27년이 지나면서 건물을 지지할 수 있는 힘이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지금 27년이나 됐다고 표현은 했지만 사실 건물이 27년 만에 이렇게 금이 가고 무너질 위기에 처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보는 그런 현상은 아닌데 그렇다면 부실 공사인지 뭔지 정확하게 원인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군요. 그리고 입주자들은 상당히 좀 불안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당장 짐을 다 빼가지고 어디로 가 있는 건지 이 이후의 대책은 뭔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구청은 내일부터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주요 부분을 설치하는 지지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요일까지 설치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일단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는 쓰이지 않고 대부분 업무용으로 쓰이고 있는데 우선 근처 호텔을 대피시설로 마련을 해놨다고 했습니다. 또 함께 쓸 수 있는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아람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빌딩에 생긴 기둥의 이 균열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더 심각한 상태로 건물이 방치됐을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올해 초에 안전점검이 있었는데 거기선 B등급, 다시 말해서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이 검사는 눈으로만 했다고 합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대종빌딩은 27년 전 지어졌습니다. 강남구청은 건물을 처음 지을 때부터 부실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공 자체가 80%의 성능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철근의 그 결합 상태라든지 시멘트의 피복 상태, 시멘트의 단단함,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입주민들은 최근 건물이 흔들리는 현상도 나타났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실제로 여기 건물이 흔들려가지고 좀 많이 놀랬습니다. 뭐 지진 난 줄 알고 사실 그냥 부랴부랴 짐만 챙겨서 나왔거든요. 하지만 지은 지 30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5년이 넘은 건물은 2년마다 육안으로 검사를 받는데 그동안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올해 초 검사에선 B등급,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야 문제를 발견한 겁니다. 기둥을 이제 원복을 하려고 이제 껍데기를 뜯게 보니까 가중에 의해서 철근 대가 좀 나오고 콘크리트 균열이 있었고. 건물 안전 점검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예, 오늘 오전에 우리 군 장병들이 보시는 것처럼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소총도 권총 한 자루도 지니지 않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무장 상태였죠. 오후에는 반대로 북측의 군인들이 남쪽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물론 같은 상태로 넘어왔습니다. 서로 총을 겨누던 남북한 군인들이 지난달 65년 만에 비무장지대에서 악수를 한 바 있죠. 오늘은 서로 철책을 넘어온 것입니다. 65년간 남북의 군인이 군사 분계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러나 당시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말 그대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남북 군인들의 도보 이동은 역사적 사건인 셈이죠. 김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군 2명이 좁다란 오솔길을 따라 걸어 내려옵니다. 길 끝자락엔 노란색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군사분계선 위 남북의 군이 만나기로 한 곳입니다. 잠시 뒤 우리 군이 노란색 깃발 앞에 서고 뒤이어 내려온 북한군이 노란색 깃발을 걷어냅니다. 인사를 나눈 남북의 군은 함께 북측으로 이동합니다.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땅을 밟은 겁니다. 6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후엔 다시 이 길을 따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건너왔습니다. 남북의 군은 서로 담소를 나누며 남북을 가로질렀습니다. 권총 하나 지니지 않은 비무장이었습니다. 최근 시범 철수한 감시 초소 GP 11개를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꼭대기가 원래 감시탑이 서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기에서 폭발을 했잖아요. 저 GP입니다. 남북은 상호 GP 내에 모든 무기와 장비, 병력이 철수했는지 감시소 등 시설물이 제대로 철거됐는지 검증했습니다. 지하 시설물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주저앉으면서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 현상이 발생되는 거고. GP마다 남북이 각각 7명씩 모두 154명의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이들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오솔길도 마련됐습니다. 남북이 화살머리 고지의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해 전술도로를 연결했는데 비무장지대에 11개의 새로운 길이 추가로 열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오늘의 그 오솔길이 또 평화의 길이 되고 디엔비에트가 평화의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남북은 향후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비무장지대 내 전체 GP에 대한 철수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6년 전 가남 3기를 이유로 풀려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병보석 기간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모습이 포착돼서 특혜를 받았다는 이른바 황제 보석 논란이 불거졌었죠. 오늘 재판에서 보석이 합당한지 가리는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이 결과는 나중에 나오는데 이번엔 이 전 회장 측의 주장이 논란입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이번 일 포함해가지고 사회에 무리를 빚은 게 죄송합니다. 황제보석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이호진 전 회장은 오늘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법정에선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보석은 특혜가 아닌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이고 보석 조건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최근의 황제보석 논란에 대해 정치적 배후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보석 특혜 의혹을 제기한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이 태광그룹과 오랜 악연인 좋은 기업 지배구조 연구소 출신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만큼 도주 우려가 있으니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 특히 암 환자 280여 명이 전국 교도소에서 적절한 치료와 수술을 받고 있는 점도 감안해달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2012년 가남 3기를 이유로 허가를 해줬던 이 전 회장의 병보석을 취소할지 곧 결정할 방침입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네, 국세청이 구글코리아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오늘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에 조사관을 보내서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구글이 세무조사를 받는 건 2003년 국내에 진출한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선 구글이 국내 매출에 비해서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각에선 고소득 유튜버들의 탈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네, 국어 문제 31번, 이른바 불수능을 상징하는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이 국어 31번 문제가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수능을 너무 어렵게 출제한 국가를 상대로 조만간 소송을 내기로 한 겁니다. 학교 수업만 들어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출제하는 건 공교육 정상화법 위반이라는 취지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내년 수능 출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70일을 앞서 나가게 된다. 수능이 끝난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불수능 여파는 여전합니다. 재수학원엔 예년보다 일찍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어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험이 너무 어려워 학생들이 피해를 봤으니 배상하란 겁니다. 법조계에선 승소, 즉 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입니다. 구체적인 피해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는 게 법 위반인지 따질 법적 공방이 더 주목됩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측은 국어 31번과 수학 가형 30번을 대표적 사례로 듭니다. 학교 수업만 들어선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인 만큼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하는지 국가가 감독하라고 한 공교육 정상화법을 위반했던 겁니다. 특히 교육과정평가원이 이례적으로 공개한 출제 문항의 성취 기준을 근거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교육당국은 법 적용 대상이 개별 학교이고 평가원과 수능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법원이 배상까지는 아니어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수능 출제 방식이 바뀌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네, 윤창호법을 나오게 한 음주운전 사고는 부산에서 발생했죠. 바로 이 부산의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피의자에게 불구속으로 처리해주겠다면서 돈을 요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단속 기록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구속찬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경찰서 교통팀 사무실이 텅 비었습니다. 직위 해제된 52살 A 경위와 함께 28살 B 경장과 37살 C 경장이 내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부산 강서구에서 음주운전 화물차가 추격하는 순찰차를 들이받은 사고 때문입니다. A 경위가 이 사고를 조사하면서 운전자 D 씨에게 전화로 솔깃한 제안을 한 녹취록도 나왔습니다. 구속을 면하게 해줄 테니 순찰차 수리비로 200만 원을 요구했던 겁니다. 적발 당시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6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순찰차는 62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있었던 B씨 경장은 순찰차 파손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단속 기록도 조작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상황을 현장에서 전산 등록하는 PDA 단말기입니다. D씨는 사고 음주로 돼야 하는데 단순 음주로 처리됐습니다. A 경위는 부산경찰청 조사에서 D씨가 이미 음주 단속에 4차례 적발된 경력 등을 이유로 먼저 현금 처리를 제안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치어리더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치어리더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노출 없는 옷을 입고 노출 없는 일을 하라는 답이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치어리더들의 흥겨운 응원 속에 팬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함께 경기를 즐깁니다. 1975년 실업팀 롯데야구단이 창단하면서 롯데 엔젤스를 처음 도입한 이후 치어리딩은 우리 야구의 대표적인 응원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팬들의 흥을 끌어내는 사람들, 무대 위에선 늘 웃고 또 활기에 넘쳐야 합니다. 그만큼 화려한 직업인데 최근 한 야구단의 치어리더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희롱 피해를 토로했습니다. 응원하면서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겪는 성희롱 피해들, 다른 치어리더들도 비슷하게 고백했습니다. 야구 단장에서 춤추시면 아저씨가 술 드시고 올라오셔가지고 어깨동무를 일로 와봐 쳐봐 막 이런. 더구나 수백 명의 치어리더들이 성희롱을 수없이 당해도 자기 의견을 알릴 수 없다고 답답해했습니다. 피해 사례를 이야기했을 경우 되돌아오는 2차 피해를 감수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각 구단이 계약한 이벤트 회사에 속한 치어리더들, 성상품화를 내세우는 응원 문화에 잘못된 관행을 꼬집었습니다. 거부 발언은 할 수 있어도 거부 권은 없는 것 같아요. 픽을 구단에서 하는 거죠. 치어리딩은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올림픽 종목으로도 거론되며 하나의 스포츠로 받아들여집니다. 치어리더들이 겪고 있는 성희롱 피해들이 불거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장들이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국회 보조금을 어떻게 썼는지 다 까발려졌을 때를 생각해보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의원연맹에 했던 경고이기도 합니다. 나라 돈인 보조금을 그만큼 허투루 쓰고 있다는 것이겠죠. 앞서 JTBC는 국회를 상대로 의원연맹의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국회는 극히 일부만을 공개했는데 내 돈이라면 저렇게 썼을까 싶기도 합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국회가 JTBC에 제출한 정보 공개 답변서입니다. 제목만 보조금 사용 내역일 뿐 실집행액만 나열했습니다. 정보 공개를 청구하며 요청했던 세부 지출 내역은 쏙 빠졌습니다. 함께 보낸 해외 출장 보고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체적인 출장 경비를 명시한 건 아시아정당 국제회의 의원연맹뿐이었습니다. 사용 내역은 방만했습니다. 4번의 출장에서 비행기표를 취소했는데 그 수수료만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국회 일정들도 좀 많은 상태에서 조금 무리해서는 일정을 좀 잡아두고 변경하는 편이 많은 편이죠. 국회에 나머지 단체 출장 경비 내역을 요구하자 연맹에 공을 넘깁니다. 법인 쪽에다가 그거를 이제 요청해서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일단 여러 번 이제 다른 기자님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일주일 전 연맹 쪽 입장은 이랬습니다. 그쪽에서 가세요. 국제국에서. 저희는 그쪽으로 다 보고를 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JTBC 일일이 모든 거기에 다 답할 필요는 없거든요. 연맹을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은 국회 사무처에 있습니다. 선제적인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예산 절감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서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는 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채 한 달도 안 돼 약속이 무색해졌습니다. JTBC 조유신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친박계가 지지하면서 비교적 여유로운 표차로 원내대표에 당선됐습니다. 나 원내대표의 취임 일성은 앞으로 개판은 없다였지만 그것은 본인의 희망사항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첫날부터 친박계는 기세가 올랐고 비박 쪽에서는 당이 완전히 도로 친박당이 됐다는 소리도 나왔습니다. 강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박계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당선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 선거를 계기로 해서 탈당의 원인이 지금 제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탈당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 혁신 작업을 주도하는 비박계 주축의 당 비상대책위원회도 대놓고 공격했습니다. 비대위 체제는 이제 동력을 잃었죠. 동력을 잃었다. 예, 빨리 이제 짐 싸고 집에 갈 생각해야죠. 오전엔 국회에서 친박계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당 정체성 문제를 논의했는데 보수 색채를 강화해야 한다는 쪽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러자 비박계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비박계 한 중진 의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100% 친박당이 다시 되어버렸다며 인적 쇄신 동력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비대위 핵심 역할을 하는 김용태 사무총장은 15일 전후로 당협위원장 교체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친박계와 비박계의 갈등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어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징계를 하지 않기로 오늘 결정했습니다. 대신 지도부는 당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는 이 지사의 뜻을 받아들여서 당헌 당규를 개정하는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위원과 당무위원회에서는 물러나도록 했습니다. 39년 전 오늘 전두환 신군부는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가담자는 대부분 처벌을 받았지만 해외로 도주해서 지금도 매달 수백만 원씩 연금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받은 연금만 최대 8억 원에 이릅니다. JTBC의 취재 결과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머릿돌이 여전히 국방부 건물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국방부 서문에서 약 50m 정도를 걸어 들어오면 옛 사이버 사령부 건물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군 병원으로도 사용이 됐던 곳입니다. 안쪽에는 여러 개의 부속 건물이 딸려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앞눈에 봐도 아주 오래돼 보이는 건물입니다. 정초석이 하나 박혀 있는데 여기엔 1981년 10월 31일 헌병감 준장 조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헌병대장이던 조홍은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 가담해 12.12 당일 직속 상관인 장태환 수경사령관을 강제 연행한 인물입니다. 반란을 진압할 유일한 세력은 수도경비사령부였는데 내부에서 반란을 진압할 결정적 기회를 무산시킨 반란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라고. 조홍은 반란 직후 진급해 헌병감이 됐고 전역한 뒤에도 대한손해보험협회 회장을 맡아 승승장구했습니다. 1994년 검찰 수사가 시작됐을 때는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고 싶다면서 자필 진술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95년 검찰이 출석을 요구하자 캐나다로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23년째 해외에 숨어 매달 수백만 원씩 연금을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령액만 8억 원 가까이 됩니다. 기무사 계엄문건 수사에 불응하고 미국에서 잠적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역시 매달 400만 원대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조홍의 머릿돌이 박힌 건물을 곧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시작된 2심 재판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1심에서는 옛 측근들을 추궁하기 싫다면서 증인으로 부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들을 법정으로 불러서 사실관계를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재판 전략이 달라진 것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열린 2심 첫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2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가 부당하게 판단한 내용을 직접 입증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신청한 증인은 이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고 진술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다스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말했던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지만 검찰에서 불리하게 진술한 인물들입니다. 앞서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함께 일한 사람들을 법정에 세워 왜 거짓말했냐고 추궁하는 건 금도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술은 결국 유죄 판결을 내리는 근거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2심에선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검찰은 1심에서 반대 신문권을 포기했으니 증인으로 불러선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이들을 모두 신문할 수 없으니 다음 재판 날짜까지 대상자를 다시 선별하라고 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10여일 전 피켓을 들었던 이 젊은이는 바로 어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 씨였습니다.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가 열차에 치여 숨진 김군, 에어컨 실외기를 고치다 추락해 사망한 수리기사, 그리고 제철소에서 냉각기 교체 작업 중에 유독가스에 질식돼 숨진 4명의 직원, 그리고 어제 세상을 떠난 25살의 김용균 씨까지 이들 앞에 공통적으로 붙었던 이름은 하청업체 노동자였습니다. 정규직 안 해도 좋다. 더 이상 죽지만 않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지만 않게 해달라는 외침이 무색하게 국내 5대 발전사들의 인명사고 중에 90% 이상이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곰팡이 쓸어있는 천장, 씌우지 못한 택배 박스들, 좁은 방 머리맡엔 해야 할 일들을 눌러쓴 종이만 남았습니다. 어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하청업체 계약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방입니다. 김 씨는 심장질환으로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돌보던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취업에 번번이 실패했지만 항상 화목한 가정이라고 말하던 김 씨였습니다. 일자리 없어서 그런 데까지 갔는데 아이고 그렇게 연약한지는 나도 몰랐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피켓을 든 지 열흘 만에 숨진 사실이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나 이거 들고 찍고 이제 정규직 되고 하면은 그때 더 인정받겠죠라는 거예요. 태안화력발전소 10기의 운영은 모두 한국서부발전이 하청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김 씨가 일했던 태안화력발전소 90호기는 한국발전기술이 운영을 맡고 있는데 사모펀드 지분이 절반 이상인 회사입니다. 수익에 집중하다 보니 안전에는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2016년 현장 근무 인력 3명이 줄었고 2인 1조 근무는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석탄 처리 업무를 재하청 주기도 했습니다. 5개 발전사에서 2012년부터 5년 동안 발생한 인명사고 346건 중 97%가 하청 업무에서 발생했습니다. 김 씨와 함께 일했던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언제 사고가 자신에게도 닥칠지 모르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전국 택시 노조 등 관련 4개 단체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면서 분신한 기사 최모 씨의 분향소를 국회 앞에 차렸습니다. 오늘부터 무기한 천막 농성도 시작했습니다. 또 기사들이 카카오 호출을 거부하거나 앱 자체를 삭제하도록 하는 지침도 내렸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택시 단체들은 오늘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숨진 최 씨의 분향소도 차리고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편하게
영면하시기 바랍니다. 절! 카카오와 택시업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기사들도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택시를 타고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카카오 카풀에 대해 묻자 감정이 격해집니다. 저 없이도 지금 카카오 다 끄라는 거죠. 쓰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수입이 적은데 카풀이 정식 서비스에 들어가면 더 타격을 받을 거란 우려가 큽니다. 우리가 하루니까요. 오전에 10만 6천원인데 이거 찍었으면 12만 6천원 갖다 주면은 우리가 받는 거 한 5만 원 받아요. 5만 원. 다만 일부 기사들은 당장 카카오 콜을 받지 않으면 수입이 줄까 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콜 때문에 지금 그나마 수입이 엄청나게 늘었는데요. 길에서 숨드는 손님만 잡아가지고는 저희가 사학금 채우기도 빠듯해요. 택시 업계에서 잇따라 불만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다음 주 목요일 국회 앞에선 기사 10만 명이 참가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하반기부터 들썩거리던 식품 가격이 연말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오릅니다. 라면이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부터 햄버거에 커피까지 평소에 쉽게 손이 가던 먹거리들입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매장 수로 업계 1위인 롯데리아가 내일부터 불고기 버거 등 주요 제품 가격을 최대 400원 올립니다. 업체 측은 원재료 값과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먹거리 가격은 올해 하반기 우유를 시작으로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라면과 과자, 치킨까지 누구나 즐겨 먹는 간단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앞다퉈 가격이 올랐습니다. 어린애부터 어른들도 다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고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물가가 다 오를 수 있다는 그 징조가 아니겠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식품 가격은 1년 전보다 3.4% 올라 2달 연속 3%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커피 전문점들도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장 수 1위인 이디야는 이달부터 아메리카노를 400원, 라떼는 500원 올렸습니다. 엔젤리너스도 내일부터 아메리카노 등 17개 음료값을 모두 200원씩 올립니다. 하루에 한 번 그걸 먹으니까 사실 커피값이 올라도 그렇게 크게 느끼는 건 없는데 그게 한 달에 매일 먹는 커피값이 400원씩 오르면 되게 어마무시하게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격을 잇따라 올리면서 눈치만 보던 나머지 업체들도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6만 5천 명 늘었습니다. 3천 명에 그쳤던 8월의 고용 쇼크 이후 석 달 연속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실업자가 19년 만에 가장 많아지는 등 고용 지표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취업자 증가폭이 반짝 증가인지 본격적인 회복세인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0만 명 넘게 늘어난 건 고용 쇼크의 핵심 원인이었던 자영업 일자리 감소세가 다소 둔화된 영향이 큽니다. 지난달 도소매, 숙박 음식업 취업자는 12만 8천 명 줄어 10월보다 감소폭이 7만 명 정도 작았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비롯한 판촉 행사가 곳곳에서 열리면서 임시직이나 일용직 수요가 늘었습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면서 건설업 취업자도 7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은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9만 명 넘게 줄며 감소폭이 10월보다 커졌습니다. 이와 함께 실업자 수는 90만 9천 명으로 11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이처럼 지표가 엇갈리자 신임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11월 고용 증가가 일시적인지 또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인지는 판단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용 지표가 좋아지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경기 부진이 길어지면서 제조업에선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내년 1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자영업자들이 종업원 수를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급증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고민이 깊습니다.
부산에선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비를 주는 정책을 내놨는데 예상했던 인원의 10배가 몰렸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서도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조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7월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짜리 교통카드를 주기로 했습니다. 예산은 4천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400명가량을 예상한 건데 지난달 말까지 4,80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결국 어제 전자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뽑았습니다. 서울 양천구도 면허 반납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고령 운전자 반응도 좋습니다. 고령자가 운전하는 것을 강제로 제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 대신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줄고 있지만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 발생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시력과 근력 등 신체 조건은 물론 순발력이 떨어져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이 먹으니까 장거리 같은 건 피해요. 밤에는 뭐 잠깐 가까운 데는 가도 멀리는 안 가요. 현재 65세 이상은 3년, 75세 이상은 5년으로 정해진 면허 갱신 기간을 단축시키자는 법안도 나왔습니다. 고령자들도 개인별로 신체 조건이 다른 만큼 일괄적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지만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는 급식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부모님들 늘 궁금하시죠? 경기도에서 급식 제조 납품 업체를 점검해봤습니다. 일부 업체에서 날파리에 벌레, 곰팡이, 새 깃털까지 나왔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길바닥에 녹담한 오징어가 떨어져 있고 날파리가 들끓습니다. 또 다른 업체의 김치 작업장엔 곰팡이가 곳곳에 피었고 벌레도 모자라 새 깃털까지 나왔습니다. 배추를 씻는 물은 오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학교 급식 납품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작업장의 모습입니다. 현장 직원들은 비위생적인 작업장을 미안하단 말로 덮기에 급급합니다. 여기 보세요, 곰팡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버려요. 근데 왜 안 버렸냐고요? 죄송합니다. 식자재 수송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미줄과 곰팡이가 가득합니다. 또 다른 업체엔 출입구에 달린 벌집이 먼저 단속반을 맞습니다. 냉동 보관해야 하는 돈육갈비는 축축하게 녹아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6개월도 넘은 자재를 사용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이 업체들은 지난 몇 년 동안 경기 고양과 남양주, 용인 등에 있는 60여 개 학교에 급식 자재를 납품해왔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 행위가 적발된 31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시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오늘 오후 송파구 가락동의 헬리오시티 내 혁신학교 지정을 놓고 벌인 간담회에서 학부모에게 손찌검을 당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간담회를 마치고 퇴장하다 혁신학교 지정에 반대하는 학부모 50여 명과 뒤엉켰고 이 과정에서 한 학부모가 조 교육감의 등을 때렸습니다. 경찰은 해당 학부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조 교육감이 처벌을 원치 않아 조사한 뒤 석방했습니다. 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명한 관광 도시고 프랑스에선 가장 먼저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는 곳. 이 도시의 크리스마스 시장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최소 3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총격전을 벌이다가 달아난 상태입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사람들이 쓰러져 있고 경찰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유럽에서도 크리스마스 트리로 유명한 스트라스부르의 크리스마스 시장 주변입니다. 총격 테러는 식당 등의 관광객이 몰리는 오후 8시쯤 발생해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희생자 중엔 아시아계 관광객 1명도 포함됐습니다. 부상자 중 8명은 중태입니다. 현지 태생의 29살 남성으로 밝혀진 용의자는 총기를 난사한 뒤 군인들과 총격전을 벌이다 달아났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병력을 급파해 도시 곳곳을 수색 중이고 주민들에겐 집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용의자는 잠재적인 극단주의자로 감시 대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경찰이 강도 사건으로 체포하려고 집을 급습했는데 폭발물이 발견됐습니다. 독일과 국경을 맞댄 스트라스부르엔 유럽 의회 본부가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폐쇄됐습니다. 전국의 모든 크리스마스 시장에 대한 통제도 강화했습니다. 스트라스부르 크리스마스 시장에선 2000년 알카에다에 의한 테러 공격 시도가 있었고 2016년 12월 독일 베를린 크리스마스 시장에선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트럭을 몰고 돌진해 12명이 숨졌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영국 보수당이 테리사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우리 시간 내일 새벽 진행한다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불신임 투표는 선거 규정에 따라 최소 48명 이상의 의원이 총리 사임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면서 결정됐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 합의문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메이 총리는 불신임 투표에 맞서 싸우기 위해 모든 걸 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지법이 지난해 12월 부산의 한 주차장에서 100만 원권 수표와 현금 13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운 지갑을 주차장 관리자에게 맡기지 않다가 한 달 뒤 경찰에 출석을 요구하자 그제야 돌려준 점 등을 미뤄서 애초부터 돌려줄 의사가 없다고 봤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재판에 넘겨졌던 뮤지컬 연출가 황민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황 씨는 지난 8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04%의 만취 상태로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시속 167km로 과속 운전을 하다 갓길에 서 있는 25톤 트럭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졌습니다. 전북 정읍경찰서가 불에 타 무너진 주택에서 50살 정모 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함께 도박을 했던 59살 강모 씨 등 3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새벽 정읍시 신태인읍 정 씨의 집에서 도박을 하다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석유 난로가 넘어져 불이 났습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정 씨는 주택 잔해에 파묻혀 있다가 나흘 만인 오늘 발견됐습니다. 사람의 발목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스마트 로봇 의족이 국내 처음으로 상용화됐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첫 제품을 2015년 목함 지뢰 때문에 오른쪽 발목을 잃은 김정원 중사가 쓰도록 맞춤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반 의족보다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피로와 통증이 덜합니다. 네, 베트남의 축구 열기 몇 차례 전해드렸지만 그 뜨거움은 놀랍고 또 부럽기도 합니다. 10년을 기다린 끝에 동남아시아 축구대회 결승에 올랐고 말레이시아와 첫 대결에선 비겼지만 이미 우승이라도 한 것처럼 흥분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골이 터질 때마다 중계 카메라는 박항서 감독을 비춥니다. 첫 골이 나오자 두 손을 들고 펄쩍펄쩍 뛰었고 두 번째 골까지 이어지자 하늘을 향해 주먹을 내지릅니다. 그러나 다 이긴 듯 했던 승부는 말레이시아의 반격과 함께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8만 관중이 들어찬 쿠알라룸푸르. 홈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말레이시아는 2골을 만회했습니다. 2대2 무승부. 아쉬운 결과였지만 박 감독은 선수들을 보듬었습니다. 원정 8만 명이의 함성 소리에 나도 기가 죽을 정도니까 선수는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느냐. 베트남은 비겼지만 여전히 축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길거리엔 사람들이 쏟아졌습니다. 10년 만에 동남아시아 축구대회 결승전. 베트남 언론은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후보 선수를 선발로 내세워 첫 골까지 만들어낸 박 감독의 선택을 칭찬했습니다. 베트남 축구는 15경기째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좀처럼 지지 않는 축구를 한다는 것, 베트남 축구를 향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베트남은 사흘 뒤 하노이에서 말레이시아와 결승 2차전을 치르는데 4만 장의 티켓은 이미 동이 났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산자락 곳곳에 풍력 발전소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을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주민과의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소음 문제도 있고 생계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합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 기자입니다. 경북 영양군의 한 마을 입구입니다. 플래카드들이 줄지어 붙어 있는데요. 보시면 제2풍력발전소 건설을 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편을 보시면 풍력발전소 건설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한 마을이 풍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찬반으로 극명하게 나뉜 겁니다. 경북 영양군 사메리 마을 주변에는 풍력발전기 수십 기가 들어서 있습니다. 현재 추가로 22기가 공사 중인데 여기에 제2풍력발전단지로 15기를 더하겠다는 사업 허가가 신청된 겁니다. 모두 세워진다면 100기가 넘는 발전기가 마을을 둘러싸게 됩니다. 머리 위에 풍력이 방방 돌아가고 소음과 저음으로 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제2풍력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가운데에 우리가 갇히게 됩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생태계와 산림 훼손은 물론 생계 피해도 주장합니다. 30년 넘게 양봉업을 해온 한 주민은 영양군청 앞에 꿀벌통을 설치하는 시위도 벌였습니다. 10년 전부터 양봉장 주변에 들어서기 시작한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 때문에 벌들이 절반가량 폐사했다는 겁니다. 안씨가 봄부터 가을까지 양봉업을 하는 곳입니다. 보시면 바로 보이는 저쪽에 올해 초부터 풍력발전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풍력지가 있는 반대쪽으로 벌이가 몰리다 보니까 서로가 죽이고 그 싸움을 해가지고. 찬성하는 주민들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로부터 사람들도 많이 오고 구경도 되고 동네 돈도 좀 안 되나? 발전소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공동체가 깨지죠. 돈이 중간에 개입이 되면서 마을 공동체가 완전히 파산이 되는 겁니다. 인근 요원리 마을의 경우 주택 바로 앞에 이미 수십 개의 풍력발전기가 가동 중입니다. 가까이 갈수록 소음이 커집니다. 바람 많이 부는 날은 시끄러워서 잠 못 자요. 나라에 사는 거 뭐 이래 쭉 갚으면 뭐 끝이지 뭐. 강원도 평창 청옥산 꼭대기에선 화훼 비닐하우스 단지 바로 옆에 풍력발전기 15기가 가동 중입니다. 화해업을 하는 사람들은 풍력발전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주장합니다. 파편이 날라와가지고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거야. 밭이 먼저 있었잖아. 밭에다 세우는 건 잘못됐다 이거지. 발전소 측도 피해 사실은 인정하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비닐하우스 전부 다 비닐 교체 비용을 다 드려요. 뭐 저희도 예상치 못한 일, 따기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뭐 국내에 다 없기 때문에. 마을 또는 도로로부터의 풍력발전소 입지 기준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지만 대다수 지자체가 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환경부가 제시한 지침이 있지만 소음과 관련해선 권고사항에 그칩니다. 전남 장흥에선 최근 주민들의 시위 끝에 풍력발전소 건설 인허가 불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주민 수용성 부분을 충족을 못하고 잘못된 부분에 무슨 수질 오염 문제 있지요. 예. 군청 앞에서 저희들이 1년 6개월을 했어요. 피켓 들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 근거리에 풍력발전소들이 계속 들어서자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인근 주민들까지 배려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지침이 필요한 때입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입니다. 마침내 먼지만 투입하던 청소기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물걸레 청소까지 완벽하게 A9 하나로 먼지 청소에서 물걸레 청소까지 무선 청소기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 LG 코드 제로 A9.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구는 납작하다. 눈앞에 놓여 있는 진실이다. 이것은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미국의 NBA 스타 카이리 어빙. 물론 개인의 신념이니 누가 뭐라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전파를 타고 나간 순간 당장 중고등학교에서 사달이 났습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몇몇 학생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원성이 터져 나왔고 한참 뒤에야 어빙은 당시 자신의 말이 경솔했음을 인정했다고 하는군요. 그의 속마음은 글쎄요, 그건 잘 모르는 일이죠. 택시 운전사 김사복은 빨갱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그의 주장 역시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택시를 몇 대 더 구입했으니 모종의 좌익 정치 세력에서 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 아직도 그런 걸 믿느냐 싶다가도 그런 주장을 믿고픈 이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모양이어서 상처 입은 가족들은 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느라 노력과 시간을 허비해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그는 예의 그 이른바 과학적 근거를 들어서 광주 시민을 난파간첩이라 여전히 주장하고 있으니 그런 사람들의 존재와 그로 인해 겪는 아픔은 민주사회라면 을에 기생하는 종양에 의한 통증 같은 것이라 여겨야 할까? 온 국민이 태블릿 PC 전문가가 돼서 복잡한 전문 용어들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했던 그 지난한 시간들도 마찬가지겠죠. 과학과 진실의 허울을 뒤집어 쓴 주장들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으니 아직도 그런 것을 믿느냐고 무시하고 넘어가기에는 사회적인 소음과 낭비가 집요하고 극심해서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세상은 거꾸로 가버리지 않을까가 되레 걱정되는 지금. 지구는 납작하다. 아마 카이리 어빙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을지도 모르죠. 혼자서. 지금의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들 역시 그 신념이 진심이든 아니면 그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섞여 있든 부디 혼자서 우리가 사는 지구가 납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지구만 홀로 납작한 것이니.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오늘 저녁에 방정호 전 TV조선 대표를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공개 조사로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관련 일정이 일부 언론에 알려지면서 조금 전에 방 전 대표 측이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알려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조사단은 방 전 대표를 다시 불러서 장 씨와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관련 내용이 수사에서 누락되지는 않았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장자연 씨의 동료 배우 윤모 씨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방정호 전 TV조선 대표는 2008년 10월 청담동 술집에서 장자연 씨를 만났습니다. 장 씨가 기획사 사장 김모 씨의 요구로 가게 된 술접대 자리였습니다. 이날은 장 씨 어머니의 기일이었습니다. 장 씨의 전 로드 매니저 김모 씨 진술에 따르면 장 씨는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술접대 자리에 불려나가 서러운 마음에 차 안에서 눈물을 보이며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방 전 대표는 9년 전 수사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장 씨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재조사해온 진상조사단은 방 전 대표가 장 씨와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직 조선미디어그룹 계열사 사장인 A씨가 장 씨와 방정호 전 대표 사이의 통화 내역을 빼내느라 힘들었다는 얘기를 당시 조선일보 기자로부터 들었다고 조사단에 진술한 겁니다. 장 씨와 함께 생활했던 최측근 이모 씨도 장 씨와 방 전 대표가 자주 만나는 사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장 씨의 휴대폰 포렌식 내역과 1년치 통화 내역을 수사 기록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조사단은 방 전 대표를 다시 소환해 당시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재수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이 잇따라 검찰에 소환되고 있습니다. 조사의 핵심은 당시 장 씨가 숨지기 전에 술접대나 성접대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은폐나 축소는 없었는지 등이죠. 지난 6월에 저희는 당시 장 씨의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동료 배우 윤모 씨를 전화로 인터뷰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캐나다에서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최근에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한국에 와 있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전화로 잠깐 좀 연결하겠습니다. 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장자연 씨가 수접대 자리에서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수사가 다시 이루어지면서 성추행 당사자로 지목된 조선일보 기자 출신의 출판사 대표 조모 씨가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건에 연초부터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신 국민 덕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9년 전 처벌을 취했던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진짜에게 기대를 걸기도 했습니다. 제가 유일한 증인으로 법정에 서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을 알기에 여기 왜곡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라도 일부러 관련 기사를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기사 자체를 보진 않았다. 알겠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도 검찰 조사를 받고 또 재판정에 증인으로 나가시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법정에서 증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시 가연언니를 성추행한 사람을 10여 년 만에 복수해서 봤습니다. 10여 년 만에 매물포 거리를 두고 한 곳만에 앉아 있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증언을 하면서 참 많이 울었었고, 다만 9년 전 수사와 재판이 있었고, 그로부터 몇 년 뒤에도 관련 재판이 또 있어서 반복적으로 증언한 내용들에 대한 뚜렷한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 겪어본 충격적인 장면이라 잊을 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격했던 기획사 대표님 생일 파티 출석 때 강요를 받았었고, 또 성추행 당한 것에 대한 증언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저하고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음질이 아주 훌륭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듣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못 알아들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계속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9년 전에 수사에서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지난번에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 검찰은 그 진술들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재수사에서 저는 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9년 전 검사들은 이 사건을 그저 연예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적대 사건의 하나로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너도 성상납을 해놓고 왜 숨기냐라며 성상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까지 몰아붙이는 질문들이 너무나 화가 났고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남자들 모두가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입을 맞춰서 두려웠지만 이게 제 일이었다면 자연 언니도 똑같이 증언을 해주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진실을 말했습니다. 예.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신 것 외에도 검찰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청 진상조사단 검사님들을 지난 8개월 동안 지켜왔습니다. 9년 전과 달리 검사님들께서 편견 없이 그리고 열정적으로 수사한다는 인상을 받아서 더욱 용기를 낼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 사건을 성폭력 사건으로 인정하고 바라본다는 점에서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하고 인터뷰하시는 분께서 이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불리우는 것은 성추행 현장을 목격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장 씨와 같이 이제 신인 배우로서 여러 가지 강요를 받고 피해를 보셨기 때문이기도 한데 실제로 장자연 씨의 경우에 피해 사실을 문건으로도 남겼습니다. 혹시 그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연 언니가 떠난 지 며칠이 안 돼서 자연 언니가 쓴 문건을 가지고 있던 매니저분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공원사에서 유족분들과 함께 자연 언니가 남긴 문건을 소각하기로 했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 문서를 직접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 피해 사실이 적혀 있다는 넉 장의 문건이 이른바 이제 장자연 리스트라고 불리우는 그 문건입니다. 근데
언론에서 보도됐던 문건과 같은 내용이었습니까? 예, 전화가 잠깐 끊긴 것 같은데요. 전화를 다시 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뷰 내용이 제 질문은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만은 재난 문자가 들어와서 알람이 울렸다고 그러는군요. 지금 나와 계시죠? 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피해 사실이 적혀 있다는 넉 장의 문건이 이른바 이제 장자연 리스트라고 불리는 문건이지 않습니까? 네. 언론에서 보도됐던 문건과 같은 내용이었나요? 피해 사실을 적은 내용 같은 건 맞는데 그와 별도로 리스트처럼 사람 이름만 적힌 종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가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까지 알려졌던 장자연 문건에는 사람 이름만 적힌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알려진 문건과 또 다른 문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무엇이 세상에 알려지고 알려지지 않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는 것은 그 리스트 맨 위에 성상납을 강요받았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었고 그 아래에 사람들의 이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서 위에 성상납을 강요받았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었고 그 밑에 이름들이 있었다. 혹시 저하고 말씀 나누신 분이 아는 사람들의 이름도 있던가요? 이름이 적힌 부분은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다면 그중에서 장자연 씨와 함께 만났던 인물들도 검찰 조사단에 이 얘기는 했습니까? 이번에 검찰 과거사위원 조사를 받을 때 사진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만난 적이 있는 사람들을 여기 근거해서 지목했고 그중에 검찰과 언론에 계신 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구체적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실 거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짤막하게 저희가 듣겠습니다. 저는 조금 있으면 다시 캐나다로 돌아갈 것이고 조만간 책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책을 쓰는 이유는 다현 언니와 저를 위해서 진실을 밝혀야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일로 연예인의 꿈을 접어야 했던 저의 20대를 뒤돌아보고 9년의 세월 동안 저를 따라다니는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라는 좋은 글씨를 제 스스로 털어버리고 싶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법정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재판이 2번밖에 열리지 않고 다음 재판도 3개월 뒤에만 열리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내년 인사 때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만일 새로운 재판부에서 제 증언이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증언석에 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인터뷰였을 텐데 2번씩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화 중에 들어왔던 재난 문자는 내일 수도권에 눈이 아침부터 내리고 빙판길이라는 재난 문자가 들어와 있네요. 저한테도 다들 받으셨겠습니다만은 아침에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당, 바른미래당에도 3당이 공동으로 셀프 인상 세비 반납을 촉구할 생각입니다. 세비 반납이 정치권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팩트체크팀은 그동안 세비 반납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는지를 확인했습니다. 2008년부터 10년 동안 나온 약속과 그 이행 여부를 모두 조사했습니다. 지금부터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내년도 세비 얼마나 올랐습니까? 세비를 흔히 수당과 활동비로 부르는데요. 1억 5,176만 원을 받게 됩니다. 올해가 1억 4,994만 원이니까 182만 원 오르게 됩니다.
네, 근데 뭐 연간 2천만 원을 올렸다 뭐 이런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건 한 매체의 오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약속은 그동안 얼마나 있었나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번이 있었습니다. 네. 이 가운데 6번은 대체로 지켜졌습니다. 네. 단 반납한 건 한 건이었고 나머지는 기부 형식이었습니다. 2008년에 한나라당은 1억 8천만 원을, 2009년에 민주당은 3억 원을 사회단체에 기부했습니다. 2012년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1개월치 세비인 13억 6천만 원을 6.25 전사자 유해 발굴에 쓰도록 기부했습니다. 자유선진당, 바른미래당은 처음부터 기부를 약속했고 지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만 반납을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반납 규정과 절차가 법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2016년에 국회 사무처가 개별 의원의 서명을 받고 국고로 귀속시키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네. 2016년에 국민의당이 그래서 2,872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국고로 귀속이 됐습니다. 이게 첫 사례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부든 반납이든 어쨌든 숫자로만 보면 지켜진 사례가 더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로만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네. 사진을 보겠습니다. 기부는 그 정당과 소속 의원의 이름으로 이뤄집니다. 정치권에서 늘 홍보도 해왔습니다. 일회성이라는 비판도 때마다 나왔습니다. 반면에 세비의 규모가 크게 바뀔 수 있는 약속은 해놓고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취지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고자 5원 세비 30% 삭감을 즉시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네, 2012년 대선 직전에 나온 약속인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없던 일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나온 신문 광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새누리당이 냈습니다. 1년 내에 공약을 지키지 못하면 세비 1년치를 반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후에 새누리당은 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바른정당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한국당은 기한 하루 전에 관련 법안을 냈습니다.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때 국민의당은 25% 감액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다가 선거일 직전 조용히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세비를 무작정 삭감해라, 반납해라라고 하는 게 옳진 않겠지만 국민의 대표자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비판이 거세진 않았을 테죠. 네, 그래서 최종 결정을 국회 스스로 하는 걸 하지 말자 이런 방안들도 거론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세비 결정권을 외부에 두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이나 시도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른바 셀프 인상을 막겠다는 건데 민주당 2016년 법안을 냈지만 계류 중입니다. 한국당은 올해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세비의 액수에 좀 큰 영향을 주거나 그 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렇게 셀프 인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은 의회 스스로 하거나 공무원 임금 인상에 연동시키고 있습니다. 네. 단 미국은 10년째 매년 법안을 내서 세비를 동결 중입니다. 일본은 크게 감액한 전례들이 여러 번 있다는 사실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외부위원회에서 의원의 연봉을 결정합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예. 열어볼까요? 예, 첫 키워드는 소소위의 조정 기술로 했습니다. 예, 그 밀실에서 한다는 소소위. 그렇습니다. 예. 470조 원에 달하는 내년 국가 예산인 몇몇 의원들이 소소위에서 깜깜이로 다룬다라는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예. 안상수 예결위원장이 오늘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여기에 반론을 제시했습니다. 예. 잠깐 보면 깜깜이라고 하지만 당시에 이제 소소위에서 논의하는 내용들이 다 드러나면 압력을 받는다고 하고요. 또 조정 기술상 모든 게 드러난다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정 기술이란 건 뭔가요? 안상수 위원장이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는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소소위에서 특히 증액 과정에서 이 기술이 발휘되고 나면 흔히 말하는 실세들의
예산이 지역구 민원 예산들이 대폭 늘어난 것을 여러 보도로 확인한 바가 그럼 있습니다. 결과가 말해주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안상수 위원장은 실세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득력과 배려라는 단어로 어제 한 인터뷰에서 설명했는데요. 그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소위 실세라고 하는 분들의 예산이 뭐 한두 꼭지가 더 들어간 것은 그게 설득력이 좀 있겠구나. 그동안에 소외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예결위원장 된 김에 그냥 한번 조금 더 배려를 받았다. 예. 이 사실 뭐 국민 세금인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 막대한 돈이. 예. 지도부니까 설득력이 있고 또 예결위원장이니까 배려를 받았다. 뭐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말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 주장으로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물론 지역구의 다급한 현안 등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예산이 결정되는 것은 합리적인 우선순위에 따라야 되는데 예. 실세의 예산 요구만 왜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설득력 있는 답변이 없었고요. 또 기존에 이제 국회 예산 소위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에 있어서도 배려가 없고 비정했던 국회가 왜 실세 예산에는 배려를 해야 되는지 역시 옳지 않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친박의 코웃음으로 잡았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어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고요.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나 의원은 앞으로 친박, 비박, 개파는 없다고 했지만 친박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는 반격 분위기다라는 게 읽히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제 제가 친박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친박 핵심으로 분류됐던 홍문정 의원의 경우 친박 말고 당을 지켰다는 의미에서 사수파라고 해달라, 수당파라고 해달라 이런 얘기를. 수당파? 그렇습니다. 예. 당을 지켰다. 예, 알았습니다. 수당파로 해달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친박은 김병준 비대위의 인적 쇄신에 대해서도 평가 절하를 했습니다. 짐 싸들고 가라고 그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인적 쇄신 지금 당무감사를 했고 당협위원장 몇 명을 흔한 말로 이제 자를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평가 절하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분들이 동력을 잃었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코웃음 치는 거죠. 예,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상황, 예. 즉 본인들이 밀었던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지금 개파적 상황에서 우리가 승기를 잡고 있다. 이런 인식입니다. 예, 지난번에 왜 친박 신당론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나갈 이유가 없어졌다고 그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나갈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인데요. 예전에 당의 바깥에 친박 신당론이 실체가 있다라고 며칠 전에 홍문정 의원이 주장했었는데 오늘 한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당시 친박 신당에 실체가 있다는 것은 바깥에 대한애국당이 있지 않냐 그런 의미라면서 며칠 전 본인의 주장을 크게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예. 지금은 마치 이제 친박이 당을 잡았기 때문에 비박이 바른미래당으로 나가야 되지 않냐라는 분위기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나경원 의원이 개파 청산을 말하지만 사실 친박 입장에서는 지금은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 이제 반격할 때다라는 분위기가 당내에 있습니다. 예. 아무튼 앞으로 분위기가 좀 여러 가지로 궁금해지긴 하는군요. 예. 마지막 키워드인가요, 이제? 예. 마지막 키워드는 셀프 백의종군으로 잡았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회의 전에 이재명 지사가 이해찬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자체적으로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 백의종군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 최고위원회가 비공개 회의에서 이재명 지사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징계는 없어졌고 셀프 백의종군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사실 밤사이에 이재명 지사는 백의종군 얘기를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요. 당의 단합을 위해 앞으로 백의종군하겠다라고 썼는데 이재명 지사 뜻대로 된 겁니다. 예. 당직을 내려놓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당직을 여태까지 맡은 게 혹시 있나요?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보면 시도지사는 당연직으로 그러니까 시도지사에 당선이 되면 당연히 맡게 되는 당직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정리하면 6개가 있는데요. 꽤 많군요. 예, 대의원이 자동으로 되고요. 중앙위원, 당무위원, 그다음에 지방자치제와 연관된 여러 협의체의 위원이 됩니다. 대의원이나 당무위원 등은 공천에 대한 규칙, 세부 규칙을 정할 수도 있고
또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데 내년에 민주당이 전당대회도 없고 또 중요한 선거도 없기 때문에 특별히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해서 먼저 불리한 것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는 최고위원회가 이 지사의 셀프 배기종군을 수용한 것을 두고 제가 한 의원에게 물어보니까 최고위의 고민도 이해는 되지만 지금 이 지사 문제로 한국당에 놀림감이 되고 있는 현실이 화가 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물론 아직 재판에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당내 입장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여러 논란이 된 것만으로도 이 지사가 스스로 셀프 배기종군이 아니라 탈당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 새벽 서울과 경기도를 시작으로 아침에는 전국에 눈이 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북 북부는 많게는 5cm까지 눈이 쌓여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눈은 오후 들어 차차 그치겠지만 이후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영하 10도 아래의 매서운 추위가 찾아올 거란 예보입니다. 예, 자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색하지만 웃기도 하고 여유 있게 노래를 불렀어. 꽤 잘 불렀죠. 농담도 하고 요즘 내 얘기도 하고 얼마 전 들었던